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박종일의 땅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신문과 상관없이, 사실 이번 주에 신문은 쉽니다. 다른 일 때문에. 신문과 상관없이 몇몇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던져진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질문이 뭐냐면 4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4대인가? 그 당시, 그 옛날 조선시대에는 중국이라는 천자국을 중심으로 한 천하질서 속에서 하는 외교적인 원칙이 4대이고, 주변국은 항상 그렇게 조공을 함으로써, 그리고 천자에게 제후로 책봉을 받음으로써 그 왕권과 그리고 국가가 유지가 되는 그런 체제 아니었느냐라는 내용이죠. 그게 과연 틀린 것인가, 맞는 것인가, 정의로운 것인가? 4대는 그 당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천하라는 질서 속에서 제후국가에 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진외, 특히 임진왜란 이후가 되면은 이 4대라는 원칙이 국내 정치에 아주 많이 활용이 되면서 그 내용이 완전히 변질이 되고 맙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제 질서의 원칙이 어떻게 조선의 왕권과 신권 혹은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됐는지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망해버린 명나라의 200년간 제사를 지낸 창덕궁의 대보단입니다. 자, 어느 제삿날에 34 먹은 젊은 관료 정약용이 시를 씁니다. 청나라 천주교 신부 주문모라는 사람이 미륵국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정약용이 좌천이 됐다가 용량위 부사직이라는 한직으로 복직한 지 석 달 만이었습니다. 그 시 내용이 대충 이랬습니다. 이 나라에 은나라 해와 달이 떠있네. 중원 땅에는 한나라 의관 지킨 사람 하나 없다네. 대충 짐작이 가죠. 바로 이날 조선 22대 임금 정조가 시를 썼는데, 정약용의 시는 바로 이 임금이 쓴 시, 어제 시에 대한 답시였습니다. 정조가 쓴 시는 이러했습니다. 산하의 북쪽 끝까지 제후국 모두 망했어도 우리 동방만 재물과 제주를 올리는구나. 만절필동 그 정성 힘써 쫓아나가리. 만절필동은 다들 아시겠지만 황하가 10,000번 휘어도 동쪽으로 흐르듯이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원해준 명나라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입니다. 정약용이 쓴 시는 대륙은 오랑캐 땅이 됐어도 조선에서만은 옛 왕조를 잊지 않는 그런 문화가 남아있다. 전통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1796년 음력 3월 3일,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198년, 명나라가 망하고 152년이 지난 봄날에 실학을 집대성한 실용주의 관료 정약용과 개혁군주라고 소문난 정조가 주고받은 자랑과 다짐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날 조선왕국은 창덕궁 북쪽 깊숙한 산기슭에 만들어 놓은 명나라 초대 황제 홍무제와 임진왜란 때 만력제, 그리고 마지막 황제 숭정제에게 은밀히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 제단 이름이 대보단, 큰 은혜에 크게 보답한다는 제단, 대보단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병자호란이 벌어지고 조선은 오랑캐 청에게 쫄딱 망했습니다. 항복을 했죠. 대륙은 오랑캐 말발굽에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1644년에 명이 멸망했습니다. 명왕실의 일파가 만들어서 명줄을 그냥 부여잡고 있던 남명이 1662년에 망했습니다. 망할 줄 알았던 청나라, 이 오랑캐는 우길승천하는 겁니다. 북벌을 추진했던 효종은 요절했습니다. 북벌은 효종 혼자서 추진했지 여당 세력인 노론은 마음수양이나 먼저 하시라면서 현실적인 정책 제시를 거부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송시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종이 죽고 현종이 죽고 숙종이 등극했습니다. 병자호란이라는 전흔이 아물고 태평성대가 온 거죠. 오랑캐 타도를 떠들던 노론 엘리트들이 입을 닫습니다. 왜? 대신 정신승리를 들고 나왔으니까요. 오랑캐에 의해서 짓밟힌 대륙에서 중화, 명나라가 유지하고 있던 중화가 바로 조선으로 건너왔다는 조선중화론이 조선의 엘리트들 사이에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이 중화니까, 그러니까 굳이 청나라를 타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명나라가 망한 게 아니고 명나라가 조선으로 들어와서 부활을 했으니까요.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당시 정치 엘리트들이 가진 정서였습니다. 현실은 변함이 없는데 오랑캐 항복하고만 나라인데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위대한 승리를 거둔 거죠. 그 상징이 바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보단입니다. 1689년에 사약을 받은 노론 지도자 송시열이 유언을 남깁니다. 그때 송시열은 남인과 그리고 서인 집단끼리의 그 정쟁 과정에서 한번 서인이 권력을 잃고 제주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근데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남인 세력은 이 송시열을 죽이라고 숙종에게 여러 차례 건의를 하죠. 그래서 숙종은 결국에는 제주도에 있던 송시열을 불러서 서울에 다시 조사를 하려다가 다시 의금부 도사를 내려보내서 정읍에서 송시열에게 사약을 먹입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송시열이 자기 수제자에게 유언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살던 화양동에 충청북도 화양동 계곡에 명황제를 모실 만동묘를 만들라라고요. 만동묘. 이 만동 아까 보셨죠? 만동, 만절 필동할 때 그 만동입니다. 명나라가 망하고 일주갑 60년이 지난 1704년에 그 수제자인 권상아가 스승의 뜻을 실천했습니다. 원군을 보내서 나라를 살려준 명나라 신종 만력제, 그리고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의종, 숭정제를 기리는 그런 사당입니다. 그 1704년 7월, 정월 7일에 권상아가 만동묘를 세우고 유생 150여 명이 모여서 첫 제사를 올립니다. 그런데 사흘 뒤인 7월 그해 정월 10날 숙종이 느닷없이 어제는 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나라가 망한 지 올 3월로 60년이구나. 숭정 황제가 나라를 잃으니 울음이 솟구친다.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난리가 난 겁니다. 일주일 전에 그 황제한테 제사를 지내는 만둥묘를 세우고 그리고 이 노론들끼리 제사를 지냈으니까요, 벌써. 그래서 그 대신들 중에 노론인 이여라는 사람이 자백을 합니다. 사실은 하고 만둥묘 설립을 자백을 하죠. 숙종이 말합니다. 내 미처 몰랐다. 사실 숙종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태평성대였습니다. 왕권이 막강한 때였기 때문에 감히 당쟁을 하면서 왕을 좌지우지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숙종이 내 미처 몰랐다 하고 딱 한자로 5글자 예 불급지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3월이 됩니다. 3월 19일 밤 12시 30분 숙종이 창덕궁 후원에 임시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숭정제 제사를 전격적으로 거행합니다. 바로 그날이 숭정제 의종이 자살한 날이었습니다. 제문은 흑우, 검은소 한 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숙종이 읽은, 아마 대도 그랬겠죠. 그 제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선 국왕인 신, 이 돈이 대명 의종열 황제에게 밝게 구하나이다. 조선 국왕이자 신하, 황제의 신하인 이 돈. 조선왕조실록에 유례없이 현직 왕의 이름이 그대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던 그런 법도가 있었던 시절인데 그 이름을 감히 제문에 쓴 겁니다. 명나라와 조선의 군신 관계를 특별하게 부각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숙종은 후원 깊숙한 곳, 아까 그 임시로 만든 제단 자리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이름을 대보단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나서 3월 9일 숙종은 대보단에서 임진왜란을 구월한 만력제 의종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사실은 비겁합니다. 왜냐하면 만둥묘 같은 사당이 아니라 제단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당은 집이고 제단은 그냥 평평한, 혹시 서울에 있는 사직단 가보셨습니까? 평평한 사각형 제단입니다. 노론은 만둥묘를 국가 제사 장소로 공인받으려고 했습니다. 권상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민, 그러니까 사대부와 백성이 이미 두 황제를 향사하고 있는데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조정에서도 한다면 이게 따블이 되는 거다.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설 사당을 반대한 노론 관료들과 그리고 왕이 타협한 대안이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은 제향할 때만 혼령이 강림하는 장소입니다.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비밀리에 준공된 대보단은 사직단보다 한 척이 높았고 내명 길이가 37척, 그러니까 약 11m씩이었습니다. 바깥에 담을 쌓아서 행인이 내려다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조선 정부는 지금 요새 관보에 해당합니다. 조보라, 아침 조자를 쓰는 조보라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이 사실을 싣지 않았습니다. 담당 관청도 없었습니다. 이게 모두 오랑캐 청나라로부터 숨기기 위한 조치였죠.
그래서 오랑캐 청나라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고 왕의 책봉을 받고 오랑캐 역법을 받들면서 국내에는 그 현실을 부정하고 망하고 없는 명나라를 제사 지내는 기이한 정치체제가 완성됐습니다. 그게 1705년의 일입니다. 이제 이 대보단으로 상징되는 4대가 어떻게 정치로 이 변형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749년 영주 때입니다. 영조 25년에 만력제 신종을 모시던 대보단에 마지막 왕 의종, 숭종대가 공식적으로 추가가 됩니다. 이보다 10년 전에 명사라는 이 명나라 역사책이 완성이 되는데 그게 국내에 수입이 됐었어요. 병자호란 때 거의 망해가고 있던 명나라 의종이 원군을 보내려고 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종과 신종, 왜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내준 신종이 진실로 차이가 없으니 의종을 황단, 그러니까 대보단에 나란히 제사한다면 천하의 다행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누군가가 상소를 했습니다. 영조는 기꺼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관료들의 상소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의종을 대보단에 모셨습니다. 근데 영조는 열 이틀 뒤에 태조 홍무제 주원장 또한 모셔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홍무제 주원장은 이 유생들한테 폭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혁명이라는 것, 그리고 또 왕도 정치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왕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정치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그런 군주였습니다. 조선 성리학자들이 폭군을 일컫는 대표적인 왕이었죠. 신하들이 벌떼처럼 반대를 합니다. 그랬더니 영조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황조의 향화가 끊겼기 때문에 새 황제를 우리가 모시려는 거다. 저 청나라 오랑캐들이 대륙을 힘으로 잡았지만 우리의 명나라의 태조와 그리고 신종과 의종, 새 황제를 누가 모시겠느냐. 우리밖에 모실 사람이 없다. 중원 문화가 오랑캐에 의해서 파괴됐으니 이를 조선이 계승한다는 선언이었고 동시에 빡빡 왕한테 기어오르는 노론 관리들을 기선 제압하겠다는 그런 협박이었습니다. 그 1749년 3월 23일 그 날짜로 조선은 오랑캐에 억눌리던 나라에서 명나라 계승을 한 정신적 계승국으로 지위가 격상이 됐습니다. 영조의 왕권은 절대적으로 강화됐죠. 사실 다 아시겠지만 영조는 정통성이 약했습니다. 무술이 아들 태어난 데다가 형을 경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는 그런 혐의까지 받았거든요. 그리고 3년 뒤에 영조는 임금의 존호를 하나 더 올리자라는 관료들의 상소를 거부를 했습니다. 거듭된 상소가 오니까 영조는 새벽 1시에 갑자기 새 황제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라 그러면서 대보단으로 뛰어가서 대보단 판석에 엎드려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1752년 2월 27일입니다. 새벽 4시까지 이 엎드려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시간 동안 이렇게 노천에서 시위를 한 거죠. 대비마마, 영조의 엄마가 2번씩이나 말리면서 겨우 끝났습니다. 홍무제 제삿날, 그러니까 5월 10날입니다. 1753년 5월 10일에도 제사를 지냈고 기우제를 지내고 비가 내리니까 이를 홍무제가 내리는 비라고 찬양을 하면서 낮 동안 수많은 죄인들을 신문한 뒤에 새벽 5시에 또 대보단을 향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대보단을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 중화라는 그런 논리, 그런 이데올로기는 대륙과의 외교 관계가 아니라 국내 정치 속에서 자기의 정치력을 강화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용 이데올로기에 불과했던 거죠. 그리고 영조가 죽었습니다. 굉장히 길게 집권을 했죠. 그리고 손자 정조가 즉위를 했습니다. 정조가 즉위하고 7달이 지났습니다. 1776년 10월 27일 청나라로 떠났던 사신이 칙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조선의 왕이 됐으니까 황제한테 이를 고해서 허가를 받아야죠. 책봉을 인정을 받아야죠. 그래서 청나라 황제의 책봉 조서가 오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주청을 허락하여 조선 국왕을 이어받게 한다. 오랑캐 황제 걸륭제 칙서를 받고서야 정조가 정식으로 조선 왕이 됐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명나라 은총으로 명장이 된 이순신에게 영의정을 추정을 하고 대보단 제사에 참석하지 않은 충신과 관리들을 모두 잡아다 처치하라고 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796년 3월 3일 대보단에 지내는 정례 춘계 제사 때
정약용과 주고받은 시가 처음 말씀드렸던 우리 동방만 재물과 술의 재앙을 드리는구나 라는 시였습니다. 세상이 그랬습니다. 조선 정치 엘리트 집단을 집단 감염시켰던 사대는 정조를 넘어서 실용주의자 정약용 그리고 이후까지도 오래도록 퇴치되지 않았습니다. 만동묘는 노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4대의 상징이었고 대보다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4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후에 청나라가 조선에게 명나라의 제사를 지내니 마니 그리고 또 무슨 자기네 그 역법을 쓰니 마니 라는 걸 시비를 건 적이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이 지배 엘리트들끼리 우리는 반드시 명나라와 통일된 원 체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거는 청이란 5단계 들키면 안 되니까 청한테는 이러이러하게 책봉도 하고 받고 그리고 역법도 청나라 거를 받자. 이렇게 계속 위선의 시대를 보낸 거죠. 1876년에 일본에 의해서 개항이 되고 1882년에 이모군란이 터집니다. 하급 무사들이 13개월 동안 밀린 월급을 달라고 했다가 안 먹게 되니까 일으킨 반란이죠. 1884년 젊은 엘리트들이 갑신정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터집니다. 그리고 청일전쟁이 연이어서 터집니다. 19세기 후반은 대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1894년 5월 동학전쟁 와중에 홍무제 제삿날에 고종은 대보단의 제사를 올립니다. 이게 대보단 제사의 끝이었습니다. 3년 뒤, 그러니까 1897년이죠. 조선은 원구단, 환구단이라고 합니다. 원구단을 세우고 황제, 광무제, 고종이 직접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실질이 과연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1910년에 나라가 망하고 식민의 시대가 왔습니다. 대보다는 어떤 이유나 설명도 없이 기록도 없이 부지불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창덕궁 지도로 추정을 하면 1911년부터 1921년 요 10년 사이에 알 수 없는 시기에 대보다는 철거되고 맙니다. 대신에 지금 그 자리에 다래나무가 삽니다. 옛 단장 그리고 성물 이 사이에 뿌리 내린 다래나무가 한 그루가 숲처럼 자라나서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천연기념물 251호로 지정이 됐죠. 한때 이 창덕궁 후원, 그 옛날에 비원이라고 불렀던 이 후원이 완전히 개방이 됐을 때 그때는 여기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보단 터가 아니라 천연기념물 251호 다래나무 서식지라고요. 지금 그 서식지에는 대보단 옛 흔적이 산산이 흩어져 있습니다. 옛 성물은 계단으로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성물은 간 곳이 없습니다. 지금 대보단 터는 비공개 지역입니다. 후원을 단체 관람하는 코스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후원의 그 공개된 영역으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이유라고 저는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일부러 보여줄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논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흔적이 사라지고 기억이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역사가 사라지겠습니까? 여기까지가 그 조선의 4대가 과연 틀린 것만은 아니지 않았느냐라고 어느 분께서 던지신 질문에 대한 제 나름의 대답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4대는 그때 천하 질서에 순응하고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아주 탁월하고 효율적인 그런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 더 구체적으로는 병자호란 이후로 이 4대는 조선 중화라는 특이한 국내 정치용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면서 철저하게 국내 정치 속에서 왕권 혹은 신권 혹은 그 모두를 서로 간에 강화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쓰이고만 국내 정치용 이데올로기로 변질되고 그게 대한제국까지 진행이 됐던 겁니다. 오늘의 땅의 역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